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경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코로나19가 투자해야 될 적기다. 반갑습니다. 돈 냄새를 풍기면서 등장을 하시는데.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렸다고들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돈 잔치가 벌려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당연히 지금 당장 해야 될 공부는 돈 공부겠죠.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잔치 초대받고 싶습니다. 제가 돈 잔치라고 표현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유동성이 가장 크게 공급된 상태인데요. 각국 정부들이 이 코로나19라는 가장 최고의 어떤 경제적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해 돈을 많이 풀어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19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재난지원금들 다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네, 돈을 많이 푸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재난지원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풀렸을까,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5월 달 기준으로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7조 1천억 달러였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7조 1천억 달러가 도대체 뭐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2월 달과 비교해서 얼마가 늘었느냐 보시면 3조 달러 가까이 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통상적인 기간은 사실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년 가까운 기간이 걸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단 얼마 만에 푸는 거냐 하면 3에서 4개월 만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궁금하시겠죠? 네. 우리나라는 6월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도 궁금하시겠죠? 네. 우리나라는 6월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얼마냐 하면 3,077조 정도 돈이 풀렸습니다. 이 돈은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이 10% 오른 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예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건가요? 시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돈으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사거나 필요할 때 쓰게 되죠. 즉 소비가 유발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유발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생산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겠죠. 네. 따라서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돈을 풀면 경제가 이렇게 그러는구나.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사실 여러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누가 먼저 쓰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돈을 쓴 겁니다. 돈을 풀면서. 내가 먼저 쓸게. 개인들이나 기업들은 위험해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독일 뉴스에서 이제 올해 계속 나왔던 단어 하나가 레통시엄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거 비상 낙하산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제 똑같이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다른 그 돈을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자율,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부담이 좀 적겠죠. 그렇게 돈을 좀 빌려서라도 뭔가 하고 싶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게 흔히 경제를 살리고 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자가 싸면 뭐예요? 아니 그것도 무슨 뭐 담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돈 대출을 주지. 맞아. 대출 갔더니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대출 어렵죠. 그래서 단순히 이자율만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과거보다도 신용 여지를 더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방식들을 많이 하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중앙은행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은행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라든가 아니면 회사채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중앙은행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채라든가 다양한 채권을 살 때 산 대가로 당연히 뭘 줘야 되겠어요? 돈을 주잖아요. 채권을 직접적으로 사서 이렇게 시중에 돈을 공급하거나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공급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경제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풀고 있는 건가요? 정말 절박한 것 같아요.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돈이 말랐다. 돈이 도대체 잘 느끼기 어디에 힘들죠. 있느냐. 이렇게 느끼거든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사실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저거예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렸는데 그게 이상하게 시중에서 많이 안 도는 것 같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뿌리는 유동성과 시중에서 도는 유동성이 많이 다른데요. 돈의 흐름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식이 단기 부동자금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래프 우와. 보이시죠?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바로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넣었다 뺐다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은 1262조가 되고요. 그래프에서도 대충 감이 오시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단기 부동자금이 무려 22%까지 급증했어요. 이게 정말 급격하게 1년 만에.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요즘 안 좋대 하면은 일단 그냥 그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그 좀 유라단 약간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사람들 그냥 일단 아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쓰고. 지금 뭐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렸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은행에 예금 계좌 아니면 적금 계좌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거의 그렇게 쓰죠.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일단 갖고 있는 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독일에 옛날에 있을 때 진짜 이자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막 0.1, 0.2 아니면 거의 0.0이었는데 한국 오니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 2.5, 2.6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요즘 뭐 0.9, 1% 안 되니까 확실히 많이 낮아졌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다니엘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들어서면서 예금을 해도 특별히 뭔가 나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느낌이 맞아. 대부분 안 되고 네. 그냥 예금 통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냥 돈을 얻다가 놓을 데가 없으니 저장이나 하자라는 개념을 많이 안전하게. 저장도 아니고 약간 기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기록. 숫자로 표시해 주니까 아. 내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으니까. 네,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나 기록의 개념으로 통장을 개설하지 저금을 해놓으면 내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이제는 건 많지 없어요, 않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낮아져서 예금 금리가 줄게 되면 은행에 돈을 넣어뒀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을 점점 더 할까요? 네. 일단 이럴 바에는 빼겠죠. 뭐하러 막 제일 먼저 그래요. 달려가서 빼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돈을 공부해야 될 또는 투자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통장에 3억을 10년 전에 넣어놨다. 그건 아마 은행이자 붙여봤자 아마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3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놨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을 사놨다든가 하면 아, 이거 내 돈도 아닌데 듣는 것만으로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너무 스트레스 뭐 잃어버린 것 같아, 손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미련하게 저는 가만히 놔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욕심 부리면 오히려 탈난다 손해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그래요. 네. 정말 그냥 저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경제관은 적게 쓰고 많이 아끼고 은행 믿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하면은 이제 쌓인다는 약간 그런 얘기만 들어왔죠. 네, 사실 어느 나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전지향적인 의사결정만 하면은 다 동의하셨잖아요. 재산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자산이 크게 변동하는 이 시점이 바로 돈을 공부할 적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돈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투자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큰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저 공부할게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돈에 눈이 달려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아. 사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희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세요. 돈에 눈이 달려 있다. 그러시잖아요. 예, 돈 눈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져서 은행이 주는 이자마저도 줄어들면 돈은, 그러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은행 금고에만 넣어놓으면 내가 손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따라서 이 돈의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 돈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적합하게 돈을 넣어둘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한 대상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부동산. 부동산이죠. 요즘 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까 뭐 돈이 어디로 흐르고 막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부동산에 돈이 많이 몰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돈이 눈이 달렸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돈이 다 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구나 해서 뒤쫓아서 또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더 오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돈이 몰린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주식시장. 주식이 요즘 엄청 한다던데. 네. 이틀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K 기업 공모주 예. 거기서 76조인가를 투자했다고. 오,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현희 씨 보니까 주식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는 심지어 했어요. 했었어요? 거기에 청약을 했는데 근데 네. 저까지 그걸 할 만큼 전 국민이 약간 붐처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쇼크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두 한국 주식을 팔고 다 나가서 한국 주가가 폭락했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그 주식을 삽니다. 흔히 우리 동학개미 운동 들어보셨죠? 네. 예, 바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지칭될 만큼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샀고요. 그 주식을 산 덕분에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때 사놓자 하는 거죠. 3월 달쯤 이게 패닉 아닌 패닉 상태였을 때 신규 계좌 개설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죄송하지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필 왜 이때 이걸 사시나요? 했더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L그룹, S그룹, H그룹 같은 그런 걸 살 거래요. 왜요? 했더니 만약에 이 회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 어차피 그때는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다 망한 거잖아. 그럼 배 아플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망하진 않겠지라는 믿음도 그런 있는 거죠. 거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신 거죠. 제일 탄탄하니까. 네,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갔던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최근 1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500만 명에서 550만 명 정도 보거든요. 근데 최근엔 주식 투자 계좌를 터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700만 명 이상 됐어요. 네. 그야말로 와, 많은 분들의 급증했네요. 관심이 급증한 거죠. 와. 코로나로 인해 풀린 이 어마어마한 돈,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파고가 큰 시기에는 단순히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 자체도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돈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돈의 판도가 바뀐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서열, 한국 기업들의 서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내 재산의 순위, 옆집보다 내가 부자였는데 갑자기 가난해졌어.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땠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그 당시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가 전 세계가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하거나 적절한 투자를 해서 승승장구하게 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뒤로 기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를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2007년도에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 브랜드 가치가 1등이었습니다. 이랬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이 순위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죠. 계속 바뀝니다. 2014년도가 됐었을 때는 아까 좀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걸로 완전히 탈바꿈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자산의 변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 흐름을 잘 읽고 그 흐름에 편성하거나 그 흐름을 같이 유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부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엑슨모빌인데 그 엑슨모빌이 미국의 다우존스라는 우량한 회사들만 모아서 집계하는 어떤 통계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퇴출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한번 들었었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 독일 기업 중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유럽 출장을 가거나 했었을 때 항상 이용하던 정말 애용했던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루프트한자가 얼마 전에 국영화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 논란이 되게 한참 뉴스에 있었어요. 이제 그냥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파산될 것 같아서. 네. 자, 지금 이렇게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 전 세계를 호령했던 기업들이 국유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반열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부의 이동이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 뜨는 분야,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제가 이제 너튜브를 쭉 보면 인기 있는 영상 보면 대부분이 무슨 백신 뭐 관련주 빠방 뭐 3,000배 빠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뭐 제약회사주 쪽이 아니면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 뭐 디즈 맞아요. 땡, 뭐 넷플릭 땡 뭐 이런 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택트 기업들의 몸값, 다른 말로 하면 주가가 엄청 뛰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실 것 같아요.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든 예는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 개개인도 당연히 해당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돈이 풀렸고요. 역대 최저금리의 시기예요. 그래서 머니 이즈 트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말들도 나오는데요. 그냥 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 이제는 우리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을 만들었다. 그 목돈을 만들어서 뭘 쓸 수 있다? 자, 그걸 통장에 넣어놓고 목돈을 만들었을 때 아마 더 크게 세상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무서워요. 잃을까 봐. 물론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투자 공부, 돈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돈 공부를 하면 남다른 성공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돈 공부를 하면 큰 실패를 막는 겁니다. 네. 코로나가 날 공부를 시키네. 이 초저금리 시대에 우리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를 더욱더 늘리는 거는 더 좋지만 최소한 줄어들진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이때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노후에 늦게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바로 월급 아니라 이게 굳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요. 앞으로는 월급을 잘 굴리는 방법, 돈을 어디다 잘 넣어야 되는 방법, 내 재산이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가 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자가 답이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거품을 발생했다 반드시 꺼진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부채가 복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린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금융회사 근무했어요. 실물 경제는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지금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랐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박정희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돈 엄청 풀었죠. 미국이 지난 3개월 달에 얼마 풀었다고요? 무려 3조 달러를 풀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6년 동안 거의 풀었던 돈이에요. 이 미국만 돈 풉니까? 독일도 돈 엄청 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들은 돈 풀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1923년에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독일 물가가 1년에 1억 250만 %나 올랐어요. 아, 몰랐어요. 그래서 막 포장지로 쓰고 돈으로 화장실에서 쓰고. 리어커에다 돈을 가득 실어놨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갑니다. 리어커만 가져가요. 어머. 기업들은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줬습니다.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니까 오전에도 주고 오후에도 주고. 우와. 그런데 그런 독일마저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제대로
소비 투자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렇게 돈만큼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돈이 잘 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버티다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도 어딘가에 고여 있어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소비를 많이 하라고. 그건 소비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0% 됐는데도 거의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그 돈이 주로 은행에 있어요. 네. 은행에 수시 입출금식 접수성에 그다음에 그보다 이자가 나든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아마 여러분 돈이 거의 다 요구불예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75%가 단기 자금들이 있는데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를 비투라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우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와. 아이고야. 지금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16조 5천억.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다 하고 이거 있으니까. 되게 위험한데. 예. 요즘에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내서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그 심리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3월 이후 거의 50% 가까이 올라 버렸거든요. 네.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 돈 벌었죠. 그렇죠. 제가 안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돈 벌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거나 나만 돈 못 벌었거나. 요즘 그렇다니까요.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배가 아파서. 그냥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에서 한번 부자가 돼보자. 뭐 이런 기대 심리도 최근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기대 심리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돈으로 주식 사놨으면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뭐 특별한 종목 빼놓고는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좀 버티면 되는 버티면 건데. 되죠. 이게 빚인 경우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죠. 네, 그리고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샀다면은 증권사에서 주가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은 강제적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남들이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 많이 할 때는 좀 잘하는가 좀 옆에서 지켜보다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해서 나중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주식을 했던 동생들이 이제 가게에 와서 이제 자기들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주식한다고 그러길래 이번에 돈 다 벌었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둘은 날렸더라고. 그래서 야, 이 형국에 날리는 애는 뭐니? 넌 바보니? 이랬더니 갑자기 큰 돈 벌고 싶어서 욕심을 냈더니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뭐 다들 주식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손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더라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 다 그래서 사야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에요. 그 자금들이 작년 말에 한 2.6%였었습니다. 수직 상승. 올해 수직 상승했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주식 한 3.7%까지 올랐는데 네. 예, 저게 뭐 6월 통계고요. 8월 달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고객 예탁금? 저 분이 나 이제 주식 살 거야 하고 예. 철컥하고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탠바이. 제가 지난달에 이걸 들었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현금 전부를 다 넣어놨어요. 안 전부를요? 되겠다. 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량을. 근데 저희 예탁금에 넣어놓는 것 자체로 주식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준비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해야지. 클릭만 하면 투자가 살 수 되는 있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만큼 많아진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네. 저게 지금 현재 한 61조 원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주식을 살려고. 뭔가 한쪽으로 몰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돈이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막혀 있어서. 정말 그 돈맥 경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돈이 지금 금융시장으로만 오고 있거든요. 실물시장으로 가서 소비도 하고 투자가 돼야지 경제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안 도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통화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통화승수라는 건데요. 우리가 돈이 3,077조가 풀렸다. 네. 신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하고 실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돈가 그걸 보는 건데요. 이 그래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는. 돈이 안 도는데. 어디가 돈이 더 줄어 그러니까 푸는 거에 더안 비해서 풀리고 있네요. 유통되는 게 적다는 거죠. 그게 2008년에는 한 2,027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몇 배죠? 지금 15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안 돈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그래 꽤 많다고 하던데. 126조 원입니다. 126조요? 예. 현금으로. 우와. 현금 부자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5만 원짜리 한 수율이 50%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그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2차 긴급재난금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선별적으로라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구나라는 환영의 반가운 마음은 들면서도 앞서서 풀었을 때도 이게 그렇게 우리 시장으로 풀리지 않았는데 또 지원받는다고 해서 과연 경기가 되살아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누군가 빚쟁이가 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되게 역설적이다. 지금은 우리 가계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빚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라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네? 지난 6월 말 현재 1,640조. 정확히 말씀 웬만하면 1,637조입니다. 1,000조는 무조건 넘네요. 예. 거의. 여러분들이 월급 받죠? 네. 그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내고 세금 내고 뭐 건강보험료 내고 너무 그 많아요. 나머지를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작년에 한 980조 정도 됩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1,640조라는 것은 우리가 없네요. 빚이 더 1년 번 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빚이 훨씬 크네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결국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한다는 네. 것이죠. 거품 버블이다. 예. 최악인데. 버블은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지잖아요. 터지지.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면은 갑자기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돈도 빚도 다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로 지금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부채,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채가 복수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예,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우리가 그 부채 복수를 한번 미리서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복수.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네, 키워요. 예, 강아지 키웁니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앞서가죠. 네. 주인이 뒤따라가지고 맞아요. 강아지가 주가고 주인이 경기라는 겁니다. 근데 네, 끌려다니죠. 강아지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홍석석 씨가 굉장히 빨리 달리던지 쫓아가야지. 근데 힘이 따라지면 목줄을 잡아당기죠. 걔가 좀 뒤로 와야 되죠. 주춤거리든지. 멈추죠. 아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근데 주인이 개를 따라잡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다.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경기가 최근에 5월까지 떨어지다가 6, 7월 달에 좀 올랐어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에 너무 빨리 가면은 거품이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완전히 거품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래서 저 거리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가가 좀 뒷걸음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기간을 우리가 좀 참자. 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셨구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네. 언제쯤 그게 완료가 될까요? 그거는 저는 지금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뭐 2,450점 넘었어요. 아마 그게
단기 몇 개월로 볼 때는 정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주인 곁으로 오는데 혹시라도 주인 뒤로도 일시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낙폭이 되게 그럴 큰 경우도 거네요.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리스크를 대비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바이러스가 1차로 끝난 적이 없었어요. 네. 꼭 2차가 있었고요. 2차 피해가 1차하고 비슷했거나 정도가 좀 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데 저는 코로나 영향이 확산되면서 3분기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가 전 세계가 4분기는 경제 지표가 나빠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너무 앞서가 있는데 네. 경제 지표가 후진하면은 주가가 너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두 분께서 약간 그 온도 차가 있으신 것 네. 같아서 한번 두 분께서의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분은 조금 더 신중한 의견이시고 한 분은 그래도 투자를 권장하시는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석천 씨에게 자꾸 말씀을 몰아가서 죄송하지만 처음 식당 여섰을 때 그때 전부 자기 돈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약간 대출이나 이런 걸 받으셨어요? 갖고 있던 아파트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게 인테리어나 이런 걸 돈을 썼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인 빚이죠, 거죠. 예. 빚이죠. 그런데 그때 빚낸 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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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이렇게 큰 기회가 있거나 그랬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돈 가지고는 그 기회를 실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 자신이 컨트롤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라면 좋은 기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회라는 건 내가 그걸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저는 적절한 이걸 재무학에서는 재무관리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는 돌려라라는 게 재무관리 첫 번째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리게 되거든요. 네. 주식도 좀 마찬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몇 개월만 참아라. 네. 근데 주가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9월 3일 날 나스닥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네, 하루에 하락했죠. 5% 폭락했어요. 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미국 대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남중국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돈의 힘 때문에 지금 실물 경제는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꿔 말하면 거품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식 투자가 과열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급변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할 때가 더 눈에 또렷하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바깥에 있는 대형마트를 안 가세요. 네. 다 온라인 이커머스로 구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뭔가 좀 뛰어들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소리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렇다면 조금 더 관찰을 면밀히 먼저 했다가 야 이거는 이제 대세가 일로 간 것 같아.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자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저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항상 선행 지표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호주 국채 수익률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0.9%예요. 그다음에 스위스는 마이너스 0.5%입니다.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요.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위스에서 돈 빌려가지고 호주로 가죠. 부채 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호주로 모이니까 호주 달러가 강세되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에 대비해서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영화에서 봤어. 이 그다음에 얘기.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안정성을 스위스로. 찾죠. 스위스로 가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호주 달러에 비해서 강세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하구나. 이게 우리나라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호주 달러가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는 약세, 스위스 프랑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우리 경제에 거품이 꼈냐 안 꼈냐 혹은 투자에 적기냐 아니냐 약간 온도차가 있거든요. 이래서 경제학자 2명 모으면 의견 3개 나와요. 밤을 셀 것 같아. 올해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때문에 나빠지고 있는가? 이 그래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때는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제조업만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에는 서비스업은 괜찮았어요. 맞아. 그때 우리 식당 괜찮았어요. 견딜 수 있었을 네, 거예요. 견딜 수 있었어요. 올해는 제조업도 나쁘고 서비스업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한국은행도 올해 마이너스 1.3% 성장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적은 언제였죠? IMF 때. 네, IMF 때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같이 나빠지면서요. 총체적 위기네요, 정말. 제조업이 안 좋았던 거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서비스업도 다 상반기 다 안 좋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시장에 반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올 가을 겨울은 훨씬 더 진짜 나빠질 거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주가 지수는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한번 평가해 보니까 미국 주가 대표적인 주가 지수 S&P 500인데요. 그거는 경제력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적정 수준에 비해서 2로 올라갔으면은 또 밑으로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은 현재 상태는 지금 주가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조금 많이 2로 벗어났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투자하자. 투자하더라도 지금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나눠서 들어가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뭘 하면서 이겨내야 될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저는 직도 좋지만 업을 가져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차장, 부장, 이사, 뭐 사장 그거 오래가는 직이 아니거든요. 그 직을 떠나서도 다만 몇십만 원을 벌 수 있는 업을 가져라. 그래서 한 달에 어떤 업을 가지고 30만 원 벌면은 3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힘든 시기일수록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업을 찾자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익 교수님께서 업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평생을 가질 수 있는 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다는 건 인생을 살 때 두둑한 보험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현직 학생들을 지금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너무 취업이 그야말로 바늘구멍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그나마 있던 몇 안 되는 일자리마저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긱경제, 긱워커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기기요? 긱이요, 긱. 못 들어봤어. 요즘은 필요할 때 사람을 구해서 단기간 일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긱경제입니다. 자, 이런 긱경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긱워커라고 하겠죠. 우리도 긱워커 아니에요?
기존의 프리랜서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 주로 이제 긱워커라고 말하는 분들의 주로 일하는 분야는요. 배달 서비스 플랫폼이라든가 차량 공유 플랫폼 또는 재능 중개 플랫폼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단기 계약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을 바로 긱워커라고 특별히 더 지칭을 합니다. 자, 사실 긱경제와 긱워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와 함께 긱경제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긱경제가 더더욱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가 줄겠어요? 당연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더 줄어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평생 가질 업이라는 것도 물론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건 정말 찾아야 되는 건데요. 그것 말고도 내가 업을 찾지 못할 때 아니면 그 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을 얻을 그 찰나에 나의 경제 생활을 벌충해 주거나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노하우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앞으로 그 긱경제 시대를 살아가게 되려면 저는 이제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가 그 긱경제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더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그게 옛날 책인데 요즘 다시 저도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바로 이제 평생 직장이나 안정된 직장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셨죠. 진짜 예언 같은 얘기를 정말 많이 남기셨어요. 네.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그리고 근로소득 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진 세상. 이게 지금의 상황이죠. 우리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에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 투자라는 거죠. 투자라는 거죠. 아니 너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대부분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거든요. 투자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돈이 없어도 충분히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김지민 씨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김지민 씨가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이건 줄이기 어렵다 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매일 하루 한 잔 커피는 먹어야 되고 예. 이제 제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할애를 하는 시간이 드라마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일 외에는 넷땡땡 3, 4 그 월 정액 다 끊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너무 낭비 같아서 어쩔 땐 끊은 적도 있어요. 해지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몇 주 못 참고 다시 신청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만큼은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바로 자신의 그 습관을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대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투자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자신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내 취미상 아니면 내가 워낙 관심이 있어서 저절로 학습하게 되는 분야를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면 그 저절로 학습하게 되는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서 요즘 요 회사는 잘 나가네, 요즘 요 회사는 못 나가네. 그게 바로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지식이에요. 워렌 버핏은요, 마음에 들어서 투자한 회사가 두 군데인데요. 바로 하나가 질레트고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했어요? 매일 쓰거든요. 저는 나랑 뭐가 달라? 각종 브랜드 면도기를 다 써봤는데 최고예요? 제 마음에 든 건 맞아요. 질땡땡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난 그걸 살 생각은 못했어. 워렌 버핏은요, 질레트가 지금처럼 상장하기 전에 아주 작은 회사일 때 워렌 버핏이 질레트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석천 씨처럼.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성능 좋은 거라면 내가 진작 사가지고 투자해야겠네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 되는 부자 역시도 바로 이런 생활 속 투자처를 발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김지민 씨처럼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럼 영화 제작비 크라우드 펀딩의 소액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크라우드 펀딩 요즘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로 적지 않게 투자를 해서 성공한 개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시죠? 네. 이 인천 상륙작전의 제작비가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작된 영화예요. 아, 그래요? 예, 당시 영화 제작비 펀딩에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한 15%? 15%? 15%? 아니면 더 높습니다. 18%?
26%나 돼요. 26%나 돼요. 예. 이게 영화 제작 기간이라는 거와 그게 실제 흥행해서 상영되는 기간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단기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26%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성과인 거예요. 와, 그만큼 가져가셨겠네. 이런 클라우드 펀딩들은 영화 말고도 뮤지컬이라든가 공연 예술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취미로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해서 갤러리에 대여해주고 대여료를 받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이걸 요즘은 아트테크라고 부릅니다. 이거 미술품 구입 엄청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혼자 그 미술품을 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으로 세계적인 대가의 미술품을 다 같이 사기도 해요. 그리고 그 미술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이라든가 고흐의 그림 같은 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순회 공연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입장 수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이 내 수익이 되는 거죠. 그걸 쉐어를 받는 거예요? 우와. 그래도 저는 교수님 그 세계적인 넷땡땡이라든가 나이키라든가 뭐 이런 회사의 초우량 주식을 꼭 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사고 싶은데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예, 이런 세계적인 초우량 주식은 너무 비싸잖아요. 세계적인 우량 주식을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게끔 만든 미니스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마트에서 3달러 70센트를 결제해야 된다 하면 4달러가 결제돼요. 그러면 30센트는 어떻게 되냐? 바로 어떤 저축 계좌에 그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학생들이나 애들이 이 긁을 때마다 저축한다라는 어떤 개념도 들리면서 그 돈으로 다시 재테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또 대박을 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스름 돈으로 투자하는군.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내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세대죠. 2030, 이 밀레니얼 세대는 아주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투자를 함으로써 이 저금리 시대를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서 신투자 인류다 이런 용어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취미 생활을 살려서 물품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도 사실 제 취미로 재테크 아닌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새 책보다 헌 책이 더 비싼 거 아세요? 네. 뭐 초판, 예를 들어서 어떤 책 같은 절판된 경우는 거 이런 거. 절판돼서 그 책값이 원래 정가가 15,000원인 책이 15만 원이나 3, 4만 원에 팔리는 책들도 많아요.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서가 한 2만 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 가격은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일부러 재테크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 책들 중에서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눈이 생기더라고요. 대신 그런 눈을 가지려면 자신이 그 분야의 취미가 돼야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모르면 살기에 불편하다. 하지만 경제를 모르면 생존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라는 건 바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금융 이해력 지수가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까운 나라예요. 우린 옛날부터 이런 투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구나,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해안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자녀분들께 약간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 투자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크 있었는데 내가 그 케이크 80% 가지려면은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그거 제로섬 뺏어가야 게임. 되는데 이런 주식 회사들이 생기면서 투자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남의 것을 뺏어갈 필요는 없고 투자를 통해서 이 케이크 자체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 개념 자체가 경제를 좀 더 살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평화 수단이라고 저도 이제 이해하거든요. 남은 돈이 있으면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투자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리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공부하고 판단해서 하면 투자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말을 따라하면 위험한 도박이 된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